김지영 61세의 하루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남편 이성호 유충 3세 교수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광활하다고 느껴질 만큼 넓은 거실과 복도를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열었다. 윙하는 진공청소기의 소음만이 적막한 집을 채웠다. 집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했지만 그만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어머님, 아침 진지 드세요. 정갈하게 차린 2인용 아침상, 갓 지은 밥과 뜨거운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만든 4가지 밑반찬. 시어머니 나경숙 83세 여사는 숟가락을 들기 전 언제나처럼 찌개 국물부터 한 숟가락 맛보았다.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오늘 찌개는 어째 좀 싱겁구나. 늙은 사람은 입맛이 없어서 간이라도 맞아야 밥이 넘어간단다. 날카롭진 않지만 그래서 더 아프게 파고드는 무심한 지적이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간장 종지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네, 어머님. 그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다. 지난 4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다. 식탁 맞은편 남편 성호는 이미 식사를 시작한 지 오래였다. 그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듯 했지만 정작 아내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치는지는 전혀 읽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신문과 아침 뉴스 그리고 식후에 즐기는 서예뿐이었다. 오늘 동창회 모임 늦지 않게 들어오시오. 식사를 마친 성호가 붓을 들며 말했다. 아내를 향한 말이 아니라 허공에 던지는 통보에 가까웠다. 지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질문도 애정도 온기도 없는 그저 의무와 책임만이 남은 관계. 설거지를 마치고 텅 빈 집을 정리하던 지영의 시선이 정원 한쪽에 멈췄다. 담쟁이 덩굴과 잡초에 반쯤 뒤덮인 낡은 가마.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도예 작업장이었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흙의 감촉,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형태를 잡아갈 때의 희열, 뜨거운 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도자기를 마주할 때의 경이로움. 그 모든 것이 화산재처럼 희뿌옇게 덮여버렸다. 명문대 교수의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불을 스스로 꺼뜨렸다. 오후가 되자 지영은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 브런치 카페로 향했다. 오랜 친구인 박선희 61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카페 안은 화사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로 가득했다. 선희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명품 가방값 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사모님 이내였다. 지영아, 왜 이렇게 헬쑥해 집안일이 그렇게 힘들어? 선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나가낭을 나눴다. 자식들 결혼 이야기, 손주들 재롱 건강관리법. 평범한 중년의 수다였지만 지영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선희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지영아, 내 오니까 하는 말인데 나 정말 미치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선희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우리 그이 최강혁 사장 말이야. 정말? 주체를 못해. 환갑이 넘은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는지. 난 이제 힘에 부쳐 죽겠는데 그 사람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선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명 불평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교묘한 자랑에 가까웠다. 얼마나 거친지 몰라. 짐승 같다니까. 당신 남편은 안 그러지? 성호 오빠는 점잖으시잖아. 지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연례 행사가 된 지 오래였다. 그마저도 지영이 먼저 다가가야 마지못해 응해주는 어떤 감흥도 없는 의무방어에 불과했다.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텅 빈 밤이면 사무치는 외로움과 함께 더 간절해졌다. 그 사람은 크기도 보통이 아니야. 할 때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선희의 말이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박혔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선희의 남편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최강혁 유충 3세. 동창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다부진 체격 낮고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그저 평범한 친구의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선희의 하소연은 계속됐지만 지영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최강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매일 밤 아내를 원하고 지치게 할 만큼 힘이 넘치고 거칠게 사랑하는 남자.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꼬았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선희가 묘사한 최강혁의 모습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으로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지영의 시선이 무심코 창밖의 한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강혁건설. 익숙한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안전모를 쓴 채 거친 몸짓으로 인부들을 지휘하는 한 남자가 보였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 햇볕에 그을린 팔뚝, 그리고 서류 따위가 아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역동적인 모습. 최강혁이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문득 고개를 돌려 버스 창가 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이 정확히 지영의 눈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놀라움,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강렬한 호기심. 그의 눈빛은 지영이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지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멈췄다. 끼익, 버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영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강렬했던 눈빛이 재만 남은 줄 알았던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넣은 것만 같았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곁에 누운 남편 성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남편 쪽으로 향했다. 망설임 끝에 가만히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내민 손길이었다. 성호가 잠시 뒤척였다. 그는 눈도 뜨지 않으는 채 귀찮다는 듯 팔을 빼냈다. 피곤하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오. 잠결에 뱉은 무심한 말.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영의 가슴에 박혔다. 주책. 그녀의 마지막 남은 여성성마저 비웃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영은 조용히 몸을 돌려 누웠다. 천장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귓께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대신 윙윙거리는 이명이 맴돌았다. 마음 한구석 꺼진 줄 알았던 불씨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지영의 일상은 미묘하게 균열하기 시작했다. 쌀을 씻다가도 무심코 정원을 바라보다가도 버스 창가에서 마주쳤던 최강혁의 강렬한 눈빛이 불쑥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4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빗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에 낯선 남자의 이름을 입력했다. 최강혁, 강혁건설. 몇 번의 터치만으로 그의 인생이 화면 위에 펼쳐졌다. 자수성가한 기업인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회사를 키워낸 인물, 사회 환원원 활동에도 적극적인 기사마다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찍힌 사진 속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현장에서 봤던 그 거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사진을 확대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이런 남자였구나. 그날 오후 지영은 결심했다. 이대로 썩어가는 꽃처럼 시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평소처럼 다정하게. 선희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사람 다 같이 저녁이나 한번 먹는 거 어때?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우리끼리만 남았는데 너무 뵙고 산 것 같아서. 성호 씨도 최서방이랑 더 친해지면 좋지 뭐. 수화기 넘어 선희의 목소리가 반색으로 들떴다. 어머 지영아 웬일이야. 너무 좋지? 우리 그이도 너희 남편분 학식도 높고 점잖아서 좋아하더라. 당장 약속 잡자 일사천리로 약속이 잡혔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정식집. 전화를 끄는 지영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죄책감과 함께 짜릿한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약속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지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깊숙한 장롱을 열었다. 결혼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처녀 시절에 맞췄던 옷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지금의 그녀에게는 과감한 디자인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원피스를 몸에 대보았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눈가에 주름이 선명한 60대 여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20살 처녀처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 준비가 아니었다. 김지영이라는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다. 약속 전날 밤이었다. 원피스를 옷걸이에 고이 걸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를 준비하던 그때 요란하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딸 하윤이었다. 여보세요 딸.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억지로 참는 듯한 흐느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소리였다. 지영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한참을 흐느끼던 딸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는 지영의 모든 설렘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사람 밖에 여자 있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불륜, 배신. 바로 내일 자신이 저지르려 하는 바로 그 죄의 이름이 딸의 울음소리가 되어 그녀의 귓전을 후벼 파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은 고즈넉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한 병풍과 묵향이 감도는 족자가 품격을 더했다. 하지만 지영에게 그 공간은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딸 하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탓이었다. 최서방 오랜만이구먼. 사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남편 성호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혁에게 말을 건넸다. 자리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덕분에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여전히 학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지요.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의 시선은 그러나 성호가 아닌 맞은편에 앉은 지영을 향해 있었다. 와인색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입고 있던 우아함을 되살려냈다. 하지만 지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 지영아, 오늘 정말 예쁘다. 이 드레스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사야겠네. 선희가 특유의 높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지영은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성호는 고고한 학자처럼 서예와 고전 음악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고 선희는 새로 산 골프채와 다다음 주에 떠날 유럽 여행 계획을 자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세계의 궤도처럼 겉돌았다. 지영과 강혁은 거의 말이 없었다. 지영은 눈앞의 진수성찬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맞은편 남자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최강혁은 달랐다. 그는 아내의 자랑에도 성호의 현학적인 이야기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지영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지영이 수저를 들 때, 물을 마실 때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 때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집요한 시선에 지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 지영의 발목을 툭 건드렸다. 실수련이 생각하며 다리를 오므리는 순간 다시 한번 의도적인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혁의 구두 끝이었다. 그의 발이 그녀의 종아리를 따라 아주 천천히 대담하게 위로 올라왔다. 지영은 숨을 멈췄다. 온몸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의 얼굴과 식탁 아래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도발이 믿기지 않았다. 공포와 함께 온몸을 짜릿하게 관통하는 전율. 그의 발이 무릎에 닿았을 때 지영은 저도 모르게 작게 어깨를 떨었다. 왜 그러오? 어디 불편한가? 남편 성호가 무심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지영은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야 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식당 안에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등 뒤에서 별실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잠깐만. 낮고 묵직한 목소리, 최강혁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영의 앞을 가로막았다. 좁은 복도 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스킨향과 뜨거운 열기가 지영을 압도했다. 지영이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강혁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왜 이러세요?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책망이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영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오늘 당신 눈빛, 꼭 20년 전 동창회에서 봤던 그 눈빛이랑 똑같아. 무언가에 갇혀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하던 그 눈. 20년 전,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등살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도예가의 꿈을 완전히 접어야 했던 바로 그 시절의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녀의 절망을 이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 강혁의 손이 스르르 내려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소나기에 딱딱하고 작은 것이 느껴졌다. 다들 기다리겠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별실로 향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떨리는 손을 펴보자 그 안에는 그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적힌 빳빳한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잿빛 인생에 던져진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불씨였다. 그날 밤 이후 강혁의 명함은 지영의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이름과 번호는 그녀의 뇌리에서 잠드는 법이 없었다.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밤낮으로 그녀를 따라다녔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딸 하윤이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당분간 지내겠다며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으로 들어온 탓이었다. 어떻게 딸 자식 교육을 시켰기에 소박을 맞고 들어와 이 교수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시어머니 경숙은 노발대발했고 남편 성호는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났다며 혀를 찼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딸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위험한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며칠 동안 지영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몇 번이나 결심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20년 전에 자신을 기억해준 남자의 눈빛 슬픔을 정확히 읽어내던 그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지난 4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김지영이라는 한 여자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영은 텅 빈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남편 성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나간 뒤였다. 그때 짧은 진동과 함께 문자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 깜빡였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마시오. 최강혁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영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액정 너머의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을.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는 저녁상 앞에서 또다시 반찬 투정을 했고 남편은 딸의 이혼 문제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며 짜증을 냈다. 그 누구도 지영의 노고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안의 문제를 묵묵히 처리해야 하는 투명인간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지영의 등 뒤로 방에서 나온 하윤이 힘없이 다가왔다. 엄마, 나 그 사람 정리하기로 했어. 바람 피우는 남자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결심한 듯 말하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딸을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난 뒤 지영은 텅 빈 주방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남편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딸, 그리고 그런 딸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남자를 향한 욕망을 품고 있는 위선.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대로는 못 살아.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화장대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내들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거의 곧바로 답장이 왔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호텔의 이름과 호수가 적혀 있었다. 약속을 잡은 순간 죄책감은 사라지고 기묘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이것은 탈선이 아니라 탈출이었다. 약속 전날 밤 지영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옷장으로 향했다. 며칠 전 그녀는 충동적으로 백화점에 들러 새 속옷을 샀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대담한 붉은색 레이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옷을 입고 낡은 전신 거울 앞에 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몸이었지만 붉은 레이스는 그녀 안에 아직 꺼지지 않는 여성성의 불꽃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희생적인 엄마 그림자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거울 속 여인은 욕망을 가진 한 명의 여자였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감쌌다. 내일 그녀는 스스로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금지된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다. 약속 당일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영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성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호텔 로비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다. 지영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2층이 비행기에서부터 12층.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약속한 호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짧은 노크 소리 뒤 문이 열렸다. 최강혁이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회색 니트의 면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도 단단한 체격과 강렬한 존재감은 감춰지지 않았다. 왔군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들어오길 기다려 주었다. 지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조용히 닫혔다. 딸깍하는 잠금 장치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방은 넓고 아늑했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도시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가방을 쥔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혁이었다.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예상했던 저돌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사려 깊은 태도였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내 아내, 선희 말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오. 그냥 공허한 사람이오. 늘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야만 버티는 사람. 명품 돈남들의 부러움 같은 것들로 말이오. 강혁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했소.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지. 죽어라 일해서 회사를 일으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정작 내 아내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을 사랑했더군. 나는 그저 그녀의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트로피 같은 거였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늘 강렬하게만 보였던 그의 눈빛 속에 깃든 쓸쓸함이 보였다. 지영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지영 씨라고 불렀다. 그날 식당에서 당신 눈을 보고 알았소. 당신도 나랑 같은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그 한마디에 지영의 가슴을 짓누르던 단단한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살의 꿈 많던 도예가에서 교수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며 자신의 색을 모두 잃어버린 이야기.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세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끝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멈췄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울지 마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욕망이 앞선 키스가 아니었다. 깊은 위로와 공감이 담긴 조심스러운 첫 입맞춤이었다. 지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서툰 위로를 받아들였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천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강혁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끌어당겼다. 지영의 손은 그의 넓은 등을 감쌌다. 억눌렸던 감정과 외로움이 뜨거운 열망으로 변해 서로에게 흘러들었다. 선희가 묘사했던 짐승 같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모든 순간 그녀의 감정을 살피며 천천히 그녀를 이끌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다. 텅 비어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비로소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지영은 강혁의 단단한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창밖은 어느덧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함과 평온함이었다. 그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영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인의 이름은 박선희였다. 지영가 주말에 우리 가평으로 저 1박 2일 여행 어때? 내가 끝내주는 풀빌라 예약했어. 악에 없는 명랑한 그 문자가 지영의 눈에는 지옥의 사자가 보낸 초대장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막 죄악의 강을 건넌 그녀에게 친구는 웃으며 더 깊은 수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호텔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지영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강혁과의 만남이 가져다준 충만함에 세상을 다 가진 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희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발가벗겨진 채 채찍질 당하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영아, 너 요즘 얼굴이 확 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가평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난 카페에서 선희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하윤이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설쳤더니 얼굴이 부었나 봐.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선희가 신이 나서 여행지 사진을 보여주며 제잘거리는 동안 지영의 휴대폰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강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보고 싶소. 당신 웃는 얼굴이. 지영은 선희의 눈을 피해 몰래 문자를 확인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황급히 화면을 껐다. 죄의 무게와 비밀스러운 설렘이 독처럼 혹은 꿀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친구의 완벽한 여행 계획을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으로는 강혁과 함께할 가평의 밤을 그리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경숙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딸 하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오후 늦게 지영이 젖은 빨래를 걷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옷장을 활짝 열어젖힌 채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바로 며칠 전 충동적으로 샀던 붉은색 레이스 속옷이었다. 이게 다 뭐냐? 경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그냥... 지영은 말문이 막혔다. 경숙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영을 위아래로 훑으며 속옷을 바닥에 내던졌다. 주책도 유분수지 환갑 넘은 여편때가 이런 요망한 것을 옷장에 숨겨두고 밖으로 나돌기라도 하겠다는 개냐 며느리가 아니라 여우를 들였어. 여우를 날카로운 비난이 비수처럼 꽂혔다. 바로 그때 서재에서 나온 남편 성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지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버리십시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호도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남자였다. 흉측한 것. 당장 내다 버려 성호는 아내에게 명령하듯 쏘아붙이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죄책감, 친구를 속였다는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경멸감이었다. 평생을 이 집안의 유령처럼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모욕이란 말인가.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여성성은 조롱당하고 짓밟혔다. 하지만 그녀를 여자로 바라봐주고 그녀의 상처를 알아봐주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 그녀에게 가평 여행은 더 이상 죄악으로의 탐닉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삶으로부터의 정당한 탈출이자 빼앗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반란이었다. 지영은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던져졌던 붉은 속옷을 가장 먼저 가장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부적을 챙기듯.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가평의 고급 풀빌라는 완벽한 휴식처처럼 보였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거실에서는 푸른 북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영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은 거대한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다. 완벽한 친구, 행복한 부부라는 가면을 쓴
4명의 배우가 아슬아슬한 연극을 펼치는 무대. 저녁이 되자 야외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오갔다. 역시 최 서방은 고기도 잘 굽는구먼. 아주 듬직해. 성호가 기분 좋게 웃으며 강혁의 어깨를 툭 쳤다. 평소 과묵하던 그도 맑은 공기와 술기운에 취해 말이 많아졌다. 지영아, 너도 한잔해? 오늘 같은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 선희는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구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지영과 강혁은 말없이 서로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잠시 부딪혔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신호가 오갔다. 테이블 밑으로 강혁의 손이 지영의 손을 찾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지영의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시간이 흐르자 술에 약한 선희와 성호가 먼저 취하기 시작했다. 선희는 어지러워 먼저 들어갈래라며 비틀거리며 2층 침실로 향했고 성호 역시 소파에 기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곧이어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 혹은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채웠다. 세상은 잠들고 비로소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을 이끌고 조용히 2층의 다른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로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호텔에서의 조심스러움은 없었다. 억눌렸던 욕망과 금지된 관계가 주는 스릴이 두 사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강혁의 손이 급하게 지영의 옷을 벗겨냈고 지영 역시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서로의 맨살이 부딪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천만이 존재했다. 강혁은 지영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기듯 입을 맞췄고 지영은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탐하고 현실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 사람의 몸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 방문 밖 복도에서 삐걱하고 마룻바닥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동작을 멈췄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화장실이 어디야? 잠결에 웅걸거리는 소리. 선희였다. 쿵쿵 하고 벽을 짚으며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불규칙했고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지영은 숨도 쉬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혁은 재빨리 지영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이불을 끌어 덮었다. 삐걱!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선희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 추악한 배신극에 막이 오르고 네 사람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터였다.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덜컥.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닫히는 소리. 선희는 다행히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딸린 다른 침실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서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방금 전까지 방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욕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와 씁쓸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들의 위험한 불장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가평에서의 하룻밤은 지영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짜릿한 흉터로 남았다. 발각될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의 공포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하게 만남을 이어갔다. 다음 날 아침 빌라를 나서는 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어젯밤에 내가 너무 취했나 봐. 필름이 끊겼어. 선희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지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미소 뒤편으로 밤새 강혁이 남긴 흔적을 가리기 위해 목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를 입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게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다시 무채색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았다.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했고 강혁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설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남편 성호는 동문회에 참석한다며 일찌감치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낮잠에 빠져 있었다. 적막한 집 안지영은 평소처럼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유난히 결벽증이 있어 지영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서재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의 먼지를 털어내던 그때였다. 지영이 책더미를 옮기기 위해 잠시 발을 헛디뎠고 품에 안고 있던 오래된 전공서적 몇 권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어머나, 황급히 책들을 주워 담던 지영의 손에 책 사이에 껴있던 낡은 통장 하나가 잡혔다. 누렇게 바랜 표지, 낯선 은행의 이름. 남편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통장이었다.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 지영의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통장의 주인은 남편 이성호가 맞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김은주라는 낯선 이름의 여자에게 꾸준히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언제나 남편의 월급날 바로 다음 날이었다. 10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액을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김은주, 누구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영은 서재 책상 가장 아래쪽 자물쇠로 잠겨있던 작은 서랍으로 향했다. 예전에 우연히 본 기억이 있는 예비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편과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이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지영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혔다. 성호 씨 보내주신 돈으로 이번 달 병원비는 잘 치렀어요.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호 씨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당신이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부디 저를 잊고 사모님께만 충실하세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은주,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결혼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만 들었던 바로 그 여자. 남편은 지난 10년간,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아내 몰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무함이 온몸을 덮쳐엎쳤다. 자신에게는 주책이라며 손길 한번 주지 않았던 남편이 첫사랑을 위해서는 10년간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뿐이다. 지영과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가문을 위한 의무, 사회적 체면을 위한 방패막 강혁과의 관계에서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죄책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평생 기만해 온 남자에게 더 이상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육체적 외도보다 더 잔인한 정신적 배신이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편지와 통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잠갔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는 금지된 쾌락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정당한 복수심이 뒤섞인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최강혁의 번호를 눌렀다. 나예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을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강혁을 향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오늘따라 반찬에 유난히 공을 들인 것 같구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성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지영은 붉은 입술을 살짝 끌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당신께서 늘 고생하시잖아요. 저라도 잘 내줘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냉소가 숨어 있었다. 남편의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함께 이 기만적인 연극을 이끌어가는 공범 혹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성우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조용히 강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시간 괜찮아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녀의 외도는 더 이상 단순한 탈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의 기만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자 빼앗긴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권리 행사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지영과 강혁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대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호텔이라는 은밀한 공간에만 숨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근교의 작은 미술관을 찾기도 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변두리 시장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마치 평범한 연인들처럼. 어느 늦은 오후 그들은 강혁의 차를 타고 북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흙을 만져보고 싶지 않소. 강혁이 운전대를 잡은 채 넌지시 물었다. 정원에 있는 그 가마 그냥 썩히기엔 아깝지 않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수리해 줄 테니 다시 시작해 보시오. 당신은 물레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니까. 지영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20년 전에 자신을 기억하는 것도 모자라 잊고 있던 그녀의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조차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이 남자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할 수 있소.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그의 말에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강혁을 통해 잃어버렸던 욕망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한편 박선희는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남편과 친구의 모습에 미묘한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남편 강혁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밤마다 짐승처럼 달려들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한 미소가 자주 번졌다. 마치 마음 둘 곳을 찾은 사람처럼. 친구 지영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늘 그늘져 있던 얼굴은 생기로 빛났고 옷차림은 눈에 띄게 화사해졌다. 시어머니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을 한탄하던 그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상해. 둘 다 너무 이상해. 선희의 예리한 감각이 경고등을 켰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의심의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은 선희의 생일이었다. 강혁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로 건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식사를 하던 중 강혁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선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요즘 백자에 관심이 생겼는데 인사동 쪽에 괜찮은 갤러리가 어디요 백자. 지영이 젊은 시절 미쳐있던 바로 그것이었다. 선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평생 예술가는 담을 쌓고 살던 남자가 갑자기 백자라니. 그날 밤 선희는 잠든 남편의 차키를 몰래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량 블랙박스 녹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간의 행적, 낯선 호텔 입구, 한적한 미술관 주차장, 그리고 지영의 집 근처 골목에서 한참을 정차해 있던 기록까지. 화면 속 날짜와 시간들은 지영이 문화센터에 간다. 친구 병문안을 간다고 했던 시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선희는 핸들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완벽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믿음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치욕감이 그녀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기 위해. 어느 화요일 아침, 선희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과 나야? 다름이 아니라 부산에 계신 친척 어른이 편찮으셔서 내일 급하게 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수화기 넘어 지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머, 웬일이니? 많이 편찮으셔. 조심해서 잘 다녀와. 선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미끼를 던졌고 이제 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시켜 남편 강혁의 차에 몰래 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다음 날 오후 지영은 강혁과 만나기로 한 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갤러리로 향했다. 강혁이 수리해준 가마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한 그녀를 위해 그가 영감을 줄 만한 좋은 작품들을 보여주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며 되찾은 생기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은밀한 데이트가 주는 설렘에 지영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갤러리 안은 평일낮이라 한산했다. 고즈넉한 공간에 전시된 백자들은 세월의 깊이를 품은 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 다랑아리 좀 보시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저 곡선이 꼭 당신을 닮았소. 강혁이 지영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그의 팔에 살며시 기댔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둘만의 행복에 젖어드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갤러리 입구에 드리워진 그림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곳에는 선희의 이가 서 있었다. 지옥의 악귀처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띤 채 어머, 최 사장님. 김지영 씨. 여기서 두 분이 뭘 하고 계세요? 정말 우연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혁이 본능적으로 지영의 앞을 막아서며 나섰다. 당신 여기 어떻게 알았냐고?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여기서 떡하니 미래를 즐기고 있는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선희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맹수처럼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갤러리 옆 카페에서 포장해온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너. 김지영. 선희는 강혁을 밀치고 지영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타는 듯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내 남편 무시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다고 징징거릴 때 내가 얼마나 네 편 들어줬니. 그런데 감히 내 등 뒤에서 내 남편을 만나. 선희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지영이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하려던 순간이었다. 닥쳐, 이 더러운 것. 선희의 고함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지영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악뜨거운 액체가 얼굴과 가슴으로 쏟아지자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보다 친구의 손에 의해 만천에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갤러리 안에 몇 안 되던 관람객들과 직원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란 눈빛들. 지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심판처럼 느껴졌다. 당신 미쳤어. 강혁이 소리치며 지영을 감쌌다. 하지만 선희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지영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달려들었다. 이것들 내가 오늘 여기서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아수라장이었다. 직원이 달려와
선의를 말렸고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영은 뜨거운 커피로 얼룩진 얼굴을 감싸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리고 위태롭게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파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갤러리에서의 아수라장은 파국의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노와 치욕으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형님, 부인이? 지영씨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요. 지금 인사동 한복판에서 저한테 꼬리가 잡혔다고요. 강혁에게 이끌려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싸늘한 폭풍전야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시어머니 나경숙은 소파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고 남편 이성호는 지옥의 수문장처럼 현관 앞에 버티고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생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아내의 분류는 가문을 통째로 더럽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이 부정한 것 성호는 지영의 뺨을 향해 무자비하게 손을 휘둘렀다. 짝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파열음과 함께 지영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채 불타는 뺨을 부여잡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당신이 날 때릴 자격이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지난 10년간 김은주라는 여자에게 매달 돈을 붙이고 병수발을 들고 사랑을 속삭인 건 당신 아니었나요? 내 인생을 통째로 기만한 당신이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녀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통장과 편지,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어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충격에 소리쳤다. 아들의 추악한 비밀과 며느리의 대담한 반격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녀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어머니, 바로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딸 하윤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엄마의 터진 입술,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 그녀가 겪었던 배신의 고통이 집안 전체를 삼키는 듯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가정, 그녀의 뿌리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성호는 쓰러진 어머니를 챙기면서도 지영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러운 발로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을 생각 마. 지영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낡은 스웨터 몇 벌과 젊은 시절 보던 도에 관련 서적 몇 권 그리고 강혁과의 만남을 위해 샀던 붉은 레이스 속옷을 챙겨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반란의 상징이자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그녀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쏟아지는 밤빛 속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한 강혁이었다. 그 역시 아내와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성우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뒤였다. 지영씨, 그는 지영의 팔을 붙잡았다.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폐잔병처럼 처량했다. 다 끝났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어. 우리 같이 떠납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함께 도망치자는 제안. 하지만 지영은 강혁의 얼굴을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자신의 낡은 작업장을 번갈아 보았다. 물레와 가마가 비에 젖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나 자신의 문제예요.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강혁의 손을 뿌리쳤다. 먼지 쌓인 작업장 문고리를 잡았다. 40년간 외면했던 그녀가 스스로 버렸던 그녀만의 공간.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서야만 했다. 이건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영은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강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선택한 사랑이었지만 그 끝은 함께가 아닌 각자의 길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다. 지영은 빗속에서 들어섰던 낡은 작업장에서 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잡초와 먼지로 뒤덮인 폐허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길 아래 작업장은 예전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오직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이 낡은 작업장의 소유권만을 요구했다. 성호는 치를 떨며 동의했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가문의 수치일 뿐이었다. 이른 새벽 지영의 하루는 흙을 이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차가운 흙덩이를 온몸으로 치대고 반죽하고 숨을 불어넣는 고된 노동.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묘한 평온을 느꼈다. 흙은 정직했다. 쏟는 땀과 노력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과 달리 흙과의 교감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성호는 여전히 그 넓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내가 사라진 집은 생기를 잃고 빠르게 낡아갔다. 그는 때때로 담벼락 너머 밤늦도록 불이 켜진 작업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 불빛 아래 자신이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에였다. 선희 역시 강혁과 이혼했다. 그녀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SNS 계정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한동안 지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제 발로 일어서 작은 꽃집을 차렸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달 하윤이 작은 화분을 들고 작업장을 찾아왔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 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엄마 이거 엄마 닮은 꽃이야. 겉은 투박한데 속은 아주 강인한. 두 사람은 흙먼지 쌓인 평상에 마주 앉아 믹스 커피를 마셨다. 모녀는 처음으로 여자 대 여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예고 없이 낯선 차 한 대가 작업장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혁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가마 앞에 나란히 섰다. 가마 안에서는 새로 빚은 도자기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다. 후회하시오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지영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후회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도예가 김지영으로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그 잿더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강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라 떠났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지영은 홀로 남아 타오르는 가마에 불을 지켰다. 뜨거운 불꽃은 마치 그녀의 삶 같았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격렬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불이 잦아들었다. 며칠 후 단단하게 식은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매끄러운 곡선을 뽐내는 백자다랑아리 하나가 고고한 자태로 놓여 있었다. 상처 있고 깨어졌던 과거를 품고 마침내 제 빛을 찾은 그녀 자신처럼. 지영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온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